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시장을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전거래일,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새해 벽두부터 계좌 열어보기조차 힘들어서 이거 어떡하죠? 전거래일 코스피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들 일제히 급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자, 그런데 아직까지 신용 얘기도 안 나오고 기관들도 지금 안 받쳐주는 것 같거든요. 추가 하락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날의 하락장. 일단 계좌 열어보기 힘들면은 안 열어보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열어보실 필요 없고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오랜만에 좀 몸통이 긴 장대 음봉으로 마감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심쿵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작년, 재작년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왔던 하락률입니다. 그렇게 많이 했었던 하락률인데 굳이 이거 가지고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월 달 되면서부터 계속 음봉이 떨어졌죠. 전 사실 12월의 상승률이 1월 달까지 이어질 거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 분석이 완전히 미스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1월 초부터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었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굳이 올해 가장 높은 하락률인 2.47%라고 굳이 의미 부여를 했는데 올해 시작한 지 17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들 요거보다 더 큰 하락률 많이 보실 거니까 이거 가지고는 굳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지수 하락 보면서 그냥 딱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 작년에 확실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금리 인하에 대한 정말 과한 기대를 많이 했구나. 딱 그 기대감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2월 달에 지수 오른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월 달에 원래 금리 인상 다 한다 했잖아요. 근데 안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기대감에 들어가면서 지수가 올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기가 끝나니까 정말 단순하게 금리 인상 끝나고 나면 이제 홀드 기간이 있는데 인상 안 하면 인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이 들어간 게 오히려 이제 피벗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게 오히려 그게 빠져버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기사를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상승률을 다 반납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허황된 기대감이 만든 12월 달에 상승률이 기대감이 빠지면서 원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기대가 클 때 여러분 좀 불행해질 수 있죠. 기대를 낮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글로벌 증시 같이 떨어졌다는 거. 연초부터 계속. 하지만 코스피 더 떨어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락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급적인 요인인데, 이게 저도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되게 좀 신기한 흐름을 봤어요. 이게 금융 투자 중심으로 된 기관들이 원래 연말 연초에 이제 배당금과 이제 배당락에 대한 차익거래를 노리는 수급들이 보통 이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연말에 이게 매도가 나오는데 이게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작년에 공매도가 중지가 됐지만 공매도 이게 청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뭔가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관 중심으로 연말에 매수가 들어왔었던 게 연초부터 물량을 때려 부어버리면서 이게 한 거의 7, 8거래일 이상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 매물. 이건 너무 과한 이게 기대였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맨날 있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군대를 한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북한이 주적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적이 아니었다는 게 일단 놀랬고요. 그만큼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항상 있어왔던 이슈, 그리고 연초부터 했었던 거는 수급적인 꼬미 현상이 발생했고, 아마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초반장에는 마진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깊이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오늘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1월 달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반등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 사이트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증시 시황 관련 이어가겠습니다. 방금의 우리 김선영 대표의 설명처럼 국내 증시 상황 매우 어렵습니다. 올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도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자금 회수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 정호진 한국경제TV 기자 이렇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 국민연금이요, 최근 본부 차원에서 이 위탁운용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요, 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경영 안정성이나 운영 성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산운용사들을 고른 다음에 주식 좀 굴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운용을 맡기기도 합니다. 자, 이 규모가 이 8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민연금 업계에서는 이번 대금 정리가 아무래도 전년도 성과에 따라서 좀 수익률이 안 좋았던 운용사들의 자금을 이렇게 회수해서 다른 곳에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뭐 계약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서 또 이번 회수는 본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위탁 운용 규모가 81조 원을 넘어가는 만큼 상당한 만큼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자금 회수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게 회수가 결정이 되면은 이 위탁 운용을 진행 중인 이 운용사에서 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현금화를 한 자금을 이렇게 운용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보유하고 있던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넘겨줘봤자 어차피 다시 살 테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코스닥이라든지 뭐 코스피 중소형주 이런 데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돋보였던 겁니다. 자, 올해 개장 이후에 제가 이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개인과 외국인 각각 6조 원, 1조 원 넘게 이렇게 순매수했는데요. 이 같은 기간 기관은 7조 원 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 등은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국민연금 측에 제가 그래서 이 대금 회수 얼마나 되는 거냐, 규모랑 뭐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냐 이렇게 기간도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공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적어도 뭐 이번 달 말까지는 회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어제도 많이 팔았고 외국인까지 팔았는데 이 와중에 개인들이 이제 사들였거든요. 증권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장에서 이 외국인의 이 이탈이 되게 눈에 띄었죠. 뭐 코스피 현물과 선물 각각 9천억 원,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자, 특히 코스피 200 선물만 보면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는 이유 뭐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보면은 뭐 첫 번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줄어들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고 있고 세 번째로 원달러 환율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자, 증권가에서는 이 전망에 대해서 다양하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뭐 국내 지수의 이 지수 조정 그리고 또 이 종목 장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좀 보수적인 대응을 이렇게 조언했고요. 또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인 만큼 이 밸류에이트 측면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돋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7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지 여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도 수급도 실적에 대한 실망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잘 나올 줄 알았지만 더 잘 나온 실적을 공개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바로 작년 최대 실적을 쓴 화장품 ODM 쪽으로 다음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인디 브랜드 전성시대가 열리자 화장품 ODM 기업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뷰티를 이끌어온 대형 브랜드들의 실적 부진을 ODM 쪽이 만회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 지는 사실 꽤 됐죠. 뭐 CNC 인터, 코스메카 같은 중견 ODM도 작년 한 해 참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과연 올해도 좋을지 자세한 내용 조호진 대표님이 짚어주시죠. 예, 그 ODM 업체가 이제 성장한 배경에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의 그 엄청난 이제 화랑세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면 뭐 이렇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각자의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과 의류 등을 갖다가 의복등을 선전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브랜드가 아닌 신규 업체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생성을 하고 그럼 이제 인디 브랜드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포장이나 브랜드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나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재료나 원료를 이제 우리나라 ODM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작년에 엄청난 이제 매출과 이제 주가를 갖다가 성장한 것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ODM 세계 1위 매출 1위 기업 15년부터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매출은 이제 한 2천억 정도를 넘었고 2조 원을 넘었고요. 1년 수익률이 이제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랑 같이 이제 양강을 이루고 있는 ODM 기업으로 한국콜마가 있는데 한국콜마는 2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 코스맥스는 올해 매출을 2조를 갖다 전망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18만 원이고 한국콜마 역시 이제 올해 매출이 더 좋은데 2조 7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콜마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회사 중에 HK 이노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사로서 알짜배기 회사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HK 이노엔이 한국콜마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HK 이노엔이 더 성장한다면 한국콜마의 어떤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작년에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바라본다면 올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플루언서들의 엄청난 강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커머스에게는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경우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올해도 더 여전히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콜마나 이제 그 코스맥스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매출과 주가 수익이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금리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갖다가 사는 데 있어서 또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워낙 단가가 높으니까요. 근데 이들 업체는 그런 거와는 약간 무관하다. 그런 점에서도 좀 올해도 좀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ODM 쪽은 올해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전거래일 7만 1,000원까지 떨어진 삼성전자, 또 13만 1,000원까지 내려간 SK하이닉스.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지만 과연 오늘 국내 반도체주는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반도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최악의 메모리 한파에 세계 반도체 매출이 감소를 했죠. 매출 상위 기업 순위에도 큰 변동이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인텔에 2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준 겁니다. 자, 이러한 순위 변동이 생긴 이유를 알면 현 시점 반도체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도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순위 변동 이유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인텔이라고 하면 이 매출 1위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할 겁니다. 좀 부끄러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뭐 일단 기사로는 삼성전자가 인텔에 대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매출 1위를 공급사 매출 1위를 내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를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 메모리 업황의 부진한 영향이 컸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반도체 업황 내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업황만이 문제가 됐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반도체 우리 거였다 다시 가져오자라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대놓고 인텔을 밀어줬었습니다. 미국이 몇 안 되는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상황 한번 볼게요. 미국은 그냥 있는 대로 매출 계속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주요 매출처가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죠. 근데 미국이 중국의 멱살을 잡으면서 지금 중국 쪽에 원활한 매출 구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고객 잃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의도된 상황인 것 같은데 작년에 미국이 강달러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공정한 상황은 아니었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뭐 작년에 이제 강달러, 우리 환율은 약세인데 원달러 환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텔에 밀린 게 상당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는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한 게 사실 반도체 경기가 작년 여름쯤 돌 줄 알았는데 이게 가을쯤 돌아가 좀 아쉽다는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은 주요 매출처 뺏겼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고 게다가 반도체 주력 D램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모든 상황이 안 좋았었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저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6위까지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근데 1위는 인텔이 2위에서 1위로 올라왔고요. 삼성은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고 퀄컴은 3위를 유지했고 재밌는 거 브로드컴이 6위에서 4위까지 올라왔고요. 더 재밌는 거 엔비디아 아예 밖에 있다가 5위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6위에서 4위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런 걸 보면은 야 삼성, SK 진짜 순위 떨어졌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저 사이에 삼성이나 SK가 이 세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버틴 거를 오히려 칭찬해줘도 뭐할 판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전 이걸 보면서 뭔가 플라자 합의 그리고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하지만 협정이 아니었죠. 이게 좀 생각났었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이 그때처럼 미국의 경계를 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 공급사 1위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삼성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게다가 이제 D램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믿습니다. 자, 다음 이슈 B2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우리 개인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반대 매매 경고 등도 들어왔습니다. 정 기자,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뉴스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B2주의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B2 규모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11월에 이제 17조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세를 찾긴 했거든요. 그런데 슬금슬금 늘더니 이제 지난 9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18조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 16일 기준으로 해서 18조 3,800억 원 넘어섰습니다. 자, 이 같은 기준은요, 이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약 3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빌린 돈들을 어느 종목에 지금 빚을 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종목에 좀 몰리고 있습니까? 비투. 네, 아무래도 비트의 목적지는 이 테마주였습니다. 자, 우선 신용잔고율이 가장 높은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코스닥 150 인버스 선물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뭐 전쟁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뭐 GSE, 휴니드 이런 종목들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최근 많이 오른 종목이죠. 한글과 컴퓨터 이름을 올렸고 또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정치 테마주들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뭐 이른바 뭐 한동훈 테마주라고 분류되고 있는 우진, 뭐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 그리고 이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부국철강 뭐 이런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테마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뭐 매크로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렇게 비투가 늘면 항상 나오는 거죠. 뭐 오늘만 산다. 뭐 이렇게 이제 막 테마주에 사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대 매매 막 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 반대 매매 규모가요, 이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첫 개장일로부터 이 거래일 총 10거래일도 안 됐는데 80%나 늘어난 겁니다. 다행히 뭐 지난 16일에는 조금 규모가 줄었습니다. 76억 원으로 조금 축소되긴 했는데 사실 위탁 매매 미수금을 보더라도요, 지금 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기면서 이 위태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뭐 오늘장에서도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뭐 추가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다울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 담보 유지 비율 140% 그리고 또 융자 비율 2배로 가정한 상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1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율이 140%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단기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2일에 이 늘어났던 이 신용 잔고 증가분의 이 반대 매매 조건이 이제 오늘부터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물량만 계산해도요, 지금 뭐 21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일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신용 잔고 추가분 시장에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김경훈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요, 사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무래도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결과라면서 현재 뭐 투자 심리의 정상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 기자님이 취재해 주신 내용, 뭐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 기관의 7조 원 순매도 같은 기관의 이제 부담스러운 매도 물량을 집중 취재해 주셨는데 오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계속될지, 그리고 비투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날지 여부 여러분 주시해 보시면서 투자 체크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죠. 이 농슬라로 불리는 TYM 소식인데요. TYM 김희용 회장이 433만 3,700주가량을 증여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조우진 대표님? 제가 증여 수준 공시를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이번 증여 수준 공시는 제가 뭐 약간 좀 이렇게 독특해서 그건 이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수준 공시는 이제 증여를 하면 주식을 받은 수증자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증여를 이렇게 공시를 하니까 증여일을 발표하고 앞뒤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내서 이제 증여세가 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경우도 김희영 회장이 차남인에게 이제 증여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뭐 김용 회장이 내는 건 아니고 비록 차남이 내긴 하지만 아무래도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적게 낸다는 것은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주가가 그렇게 큰 호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뒤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증여 수준 공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증여 수준 공시를 우리가 보면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화여대랑 같이 19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전자공시 시스템이 시작된 모든 증여 수준 공시를 다 뒤져봤더니 제가 말할 맥락을 정확하게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TYM 증여 수준 공시도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사실은 뭐 크게 큰 일이 없지만 나중에 2개월이 지나면은 TYM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면서 이제 TYM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TYM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이번에 김희용 회장은 지분 전량을 다 이 차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경영권이 바뀐 것입니다. 경영권이 바뀌어가지고 차남이 최대주가 됐고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도 주식이 있긴 하지만은 경영권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경영권을 갖다 넘긴 증여 수준 공시로 보셔야 됩니다. 요즘엔 장남한테 잘 안 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특색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장남인 김태식 그 장남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경영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남인 이번에 징역을 다 받고 이제 그 최대주 올라선 차남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마약에 대해서 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실 마약 형사처벌 때문에 갖고 있던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런 분한테 이제 그 징역을 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주식을 갖다가 최대주 갖고 있으면 이제 경영권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TIM에서 그 김용 회장은 뭔가가 이제 보관이 있어서 징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으로 징계를 한 것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징계하고는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TIM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TIM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TIM과 대동이 이제 우리나라 농기계의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농기계 기업은 그 코로나 이제 수혜주입니다. 왜 코로나 수혜주냐면은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생기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집에 있던 그 논과 밭에, 논은 아니고 밭에 가서 그 TIM과 대동에 있는 농기계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 농기계를 하지 농사를 지지만 동시에 그 파버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미생활 농기계를 많이 개인들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기계 산업이 화황을 맞았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재택근무를 안 하죠. 그래서 작년에 북미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대동은 선방을 했어요. 대동 어떻게 선방했냐면 다른 중소형 시장으로 중소형 기계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했어요. 근데 TIM은 그냥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이제 TIM과 대동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경영이 좀 잘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차남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징역을 했다. 이 점은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